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요, 이제 4시 반에 이제 한동훈이하고 윤 대통령이 오늘 면담을 갖게 되는데, 요 지금 방향이 어느 정도로 어느 쪽으로 이제 흘러갈지 지금 이제 모든 언론 보도를 종합해 봤는데, 일단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듣는, 경청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론을 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오늘 차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오만찬이 아니고 차담. 예, 그리고 이제 배석자는 이미 알려드린 대로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배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 굉장히 오늘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요, 제일 중요한 이슈 중 이제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이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자, 이준석이가 MBN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인데, 한동훈이하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하고 누구를 더 좋아할 것이냐 그랬더니 자기를 더 좋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튼 질문이 어떻게 됐든 답변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준석이 입에서 대통령이 한동훈과 이준석을 고르라면 누구를 택하느냐 할 때 자기를 물론 지 정치적인 주가를 올리려고 한 얘기겠지만 어쨌든 그런 말에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계산은 좀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냐, 정치적 계산. 왜냐하면 한동훈과 용산과는 그런 각을 세우고 있는 관계, 뭐 모두가 다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각을 푸는 이제 분수령이 오늘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준석이가 오히려 더 낫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뭐니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이제 우이준 교사 선거법 요게 이제 재판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문기 처장의 부인이 월간 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런 그 죄인 때문에 세상을 떠났으니 뭐 잠이 오겠습니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분통이 터뜨리는 거죠. 그런데 김문기 처장의 부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느냐? 몇 가지 월간 조선에서 자기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아이고, 그 하찮은 사람이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 분통 터진다 이거죠. 정말 이런 인간의 XX를 갖다가 당 대표라고 절절매는 민당 의원들을 보면, 민당 의원들 정말, 야, 이게 의원이기 전에 이것도 다 인간이 아니에요. 예. 이재명을 추종하는 세력들도 인간이 아닙니다. 김문기 처장 부인 인터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라. 예.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온 지가 얼마 됐는데, 지금 며칠 됐는데요. 저도 이제 다른 뉴스에 이제 급히 이제 쫓아다니다 보니까 좀 늦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월간조선 인터뷰 내용을 많은 언론들에서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오늘 이제 월요일, 리얼미터 요런 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이 긍정평가가 또 1.7%가 내려와서 24.1이 됐고, 전 권역에서 이제 떨어졌는데, 재밌는 것은요, 뭐 TK고 PK고 뭐 서울이고 다 떨어졌는데, 호남에서 5.8%가 올라갔어요. 호남에서. 예. 그리고 이제 연령대도요, 20대, 30대, 뭐 60대에서까지 떨어졌고, 전부, 이념층도 전부 떨어졌는데, 또 재밌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호남에서 5.8%가 올라간 거고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보층에서 1.1%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1.0이 올라가서 72.3. 예, 그래서 이제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0.5%가 올라가서 31.3. 민주당은 0.3%가 올라가서 44.2. 조국은 7.4, 이준석 개혁당은 4.6%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응답률이 그런데 2.9. 예. 응답률이, 무선 응답률이 2.9고 유선 응답률은 2.6이에요. 그러니까 응답률이 사실 굉장히 저조한데, 요걸 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야, 이 리얼미터 이런 게 전부 다 말이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한 100여가 되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전부 다 좌편향성이 강하다. 좌편향성이 강하니까, 아예 뭐, 기본적인 뉴스 곳은 대놓고 그냥 뭐, 지들 입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뭐라 그럴까요? 아예 꾸미고 있잖아요. 그런 뭐 의혹이 뭐,
맨날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이 김여준의 여론조사 꽃이 지난 총선 때 맨 앞제비로다가 작동한 거 아니에요. 이재명의 구색에 맞게 결과가 탁탁탁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진서이가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이게 정말 이런 여론조사를 어떻게 경선에서 20%가 차이나 나면 경선 안 하고 바로 전략공천 꽂을 수 있다 돼 있잖아요. 전부 문진석이하고 전부 뭐 31대 10, 10, 12 뭐 이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야, 참 대한민국 여론조사 기관이요. 전 세계에서 최고 해피한 기관이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예. 자,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이제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면담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면담에는 독대가 아니고 이제 면담이다. 그리고 차를 마신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용산에서 참석한다고 그러니까 이 한동훈 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비서실장 참석할래요. 했는데 용산에서 열이 받았다. 아니 저라도 열 받죠.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 맞짱 뜨자는 거 아니에요. 야 대통령이 비서실장 오면 내가 왜 못 데리고 갔다 이거 아닙니까? 야 제가 한심스러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좀 불쾌했다, 불편해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런 감정도 없어. 그러면 뭐 용산은 이게 무슨 뭐 당 밑에 있는 하부 기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려고 달려들고 있다. 이런 점에서 비판이 여전히 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상식을 지켜야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정치도 누가 해요? 사람이잖아요. 그럼 장애유서가 있어야죠. 장애유서, 예양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이게 저기고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잘한 거예요. 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뭐 그냥 만나면 돼 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요?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끝나면 한동훈이가 바로 언론에 브리핑을 하겠다. 이것도 문제예요. 왜 이 얘기는 결국 보니까 나는 비서실장에 안 갔잖아. 내가 그냥 바로 쏘아버리겠어. 이거 아니에요. 예. 내 말이 맞아 이거 아닙니까? 왜? 정진석이가 배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DJ 때부터 독대라는 것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7월 말에도 좀 한동훈하고 만났는데 정진석 실장이 배석을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에도 배석이다. 면담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끝나고 나서 그냥 기자회견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기자들 달아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기다리라 하든가 아니면 한동훈 말을 얼마나 잘해요. 그 자리에서 쫙 해버리면 그게 기자회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꼭 뭐 국회 소통관에다 불러놓고 자 기자회견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 다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기자회견이냐.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끝나자마자 바로 언론 브리핑 한다 이거예요. 누가? 본인이 직접 대변인 안 시키고.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용산 대통령에서 정진석 실장 배석한다는 이유가 오해의 소지라든가 이런 등등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래? 근데도 나도 그러면 비서실장 한다니까 안 돼? 내가 직접 쏴버릴 거야. 그래서 본인이 이 여론의 흐름에 가르마를 먼저 팔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배려의 심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언론 브리핑을 하더라도 용산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해야죠. 그죠? 요렇게, 그거는요, 국가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사전에 철저하게 조율합니다. 국가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제 아주 민감한 이 시기에 그리고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그거를 나오자마자 먼저 까면은 한동훈이가 더 먼저 까지는 거죠.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전에 조율을 하고 끝나고 나서 조율하고 이렇게 하자. 그리고 정진석이하고도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나중에. 왜냐하면 민감한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 까고 요거는 상황을 봐가면서 까든가 말든가 하고 그리고 깔 경우는 어떻게 대응책을 세우고 요런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서 뭐 언론에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브리핑이 그 회담이 끝나면 바로 한동훈이가 직접 브리핑한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와,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는 일단 듣는 자리다. 듣겠다. 듣겠다. 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감찰실, 특별 감찰관이라든가 이 부속실 문제, 요런 것도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안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운 사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듣는 측면에서 오늘 대화를 이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러니까 이제 조치할 사항 중에는 이제 시간이 걸릴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릴 내용들. 이제 요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경청을 한다. 다만,
이제 4대 개혁 얼마 전에도 윤 대통령이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민생, 경제, 의료 이런 그리고 이제 4대 분야 개혁, 그다음에 저출산 거기 꼭 들어가죠. 뭐 이번에는 저출산 안 들어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민생과 경제 안정이라든가 의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이제 안보 문제가 하나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예, 설령 네트워크이라 하더라도 안보 문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시점인데, 이거는 다시 한번, 물론 다행스럽게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한동훈이가 지금 정부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참 다행이다. 그래서 안보 문제도 한마디는 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꼭 한 번 가지고 한 칸에 모든 것을 다 주거니 받거니해서 끝내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용산 대통령실은 당연히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예, 한동훈 쪽에서는 한동훈 쪽에서 제가 지금 이제 용산을 되게 몰아붙이는 상황으로 지금 끌어왔지 않습니까? 판을. 왜냐? 그 결정적인 증거는 뭐예요? 독대하자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이가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안 들어주면은 특검 때,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여사 특검 3번째로 올라오잖아요. 그거 반란표 나올 수 있어. 아예 대놓고 압박하잖아요. 대놓고. 예. 자, 근데 제가 보기에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2의 김무성이가 나타난 거고, 자폭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런 식의 정치는 지금 현 대한민국 여건에서, 그리고 여당이라는 입장에서는 절대 옳지 않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한동훈이가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전부 다 했다. 예, 본인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얘기는 최소한의 얘기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이 한동훈이가 밀어붙이고, 지금 용산에서는 거꾸로 방어막을, 아니 지금 누가 공개하고 누가 방어할 테가 어디가 있어요. 둘이 힘을 합쳐도 지금 모자란 판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러냐. 지금 우리 여권에서요, 한동훈이가 민심 전달 명분으로 윤 대통령을 과도하게 압박하고 자기 정치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태흠이도 충남지사도요. 그동안 한동훈이가 독대를 요구한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의회 푸고 호시탐탐 노리는 탄핵 추진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처절한 고민과 대처가 먼저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회동이 두 분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돼야 하는 것이고, 회동에서 따가운 민심을 상세하게 전하면서도 당대표로서 당정 신뢰를 쌓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두 분 다 옳은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 얘기를 좀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김문기 처장 부인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준석이가 말이죠, 어제 MBN 시사 스페셜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윤 대통령이 한동훈이하고 이준석 누구를 더 좋아하겠느냐 이랬더니 자기를 더 좋아할 것이다. 왜냐? 자기는 그래도 뭐라고 그럴까요? 총선에서도 대선도 이기고 지선도 다 이겼는데 한동훈은 총선도 대표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둘 다 모두 탐탁하기 않게 볼 것이다. 그러면서요, 욕쟁이 맛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욕을 먹어도 식사가 맛있으면 찾아가는 집이고, 그런데 욕도 나오고 밥도 맛없다면 그 집은 절대 안 가는데, 자신을 갖다가 욕을 먹어도 식사가 맛있는 집,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말을 잘해요. 이준석이도 하여튼.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는 욕도 하고 밥도 안 먹는 집, 맛없는 집, 요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면담과 관련해서 이준석이가 한 얘기를 보면은 한동훈 주변의 국민힘 세력은 대변인단 일부하고 옛날에 안철수 쫓아다니던 사람들, 그리고 만난 지 몇 달 되지도 않던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응집력이라는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부산 선거 예상보다 많은 득표율 차이로 이긴 것은 한동훈의 힘이라고 보는데 그거 국민들이 다 웃는 일이다. 그러면서요, 예전에 본인이 말아먹은 총선과 비교해서 지금 조금 더 잘 나왔다는 것인데 총선을 말아먹은 것 자체가 부끄러워야 할 일이다. 거기에 비교하면 어떻게 이거를 내가 나 때문에 이겼다고 할 것이냐.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김문기 부인의 지금 월간순 인터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은 김문기 부인, 이제 한마디로 해서 제일 기분 나쁜 말이 뭐냐. 아니, 내가 채통이 떨어지게 어떻게 그 맞단 직원들하고 그렇게 다 잡담하고 그러느냐.
요 얘기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분노하고 심지어 모욕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런 인간이 이게 이런 인간입니까? 쥐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다고 그 얘기한다고 벗어날 일입니까? 그런데 말단 직원이라서 내가 어떻게 다 아느냐? 이게 말단 직원 아니 인간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서 하급 직원들하고 채통 떨어지게 무슨 내가 잡담하느냐? 아니 지금 어느 세상인데 아니 잡담할 분위기가 되고 잡담할 이슈가 되면 잡담도 하고 농담도 하고 좀 유머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재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급직원하고 내가 잡담해. 그러니까 나는 무게를 꽉 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폼 딱 시장이니까. 예? 야 이런 인간을 갖다가 야 민주당에서 2번씩이나 대표를 시키고 지금 대선 후보를 3번씩이나 만들어내겠다고 난리를 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요 대목을 김문기 부인이 어마어마하게 모욕감 안 느끼면 김문기 부인은 정말 사람 거꾸로 사람이 아니죠. 예. 그리고 2015년대 호주 출장 갔을 때 그 긴 시간 골프까지 치면서 과연 개인적인 이야기는 안 했겠느냐. 아니 당연하죠. 8시간 골프를 그냥 골프 한 5시간 정도 치고 밥 먹고 왔다 갔다 차 같이 타고 다니면 그러니까 골프 치는 게 이게 스킨십에 있어서 자기 비즈니스가 됐든 정치가 됐든 간에 스킨십에 있어서 제일 좋은 친숙감을 줄 수 있는 스킨십이에요. 골프가. 하루 종일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왜 안 했겠느냐. 그런데도 모르고 예, 채통 떨어진다고 얘기해? 이거 인간 XX죠. 야, 그러면서 말이죠. 본인,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적 고통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네 입장의 경우에는 이미 유동규가 다 충분히 얘기했다고 본다. 이걸 보면요. 김문기 처장 부인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당히 예의도 갖추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김문기 이 처장 인터뷰하는데 유동규 얘기할 틈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동규 본부장이 다 얘기했어요.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는 이제 모욕감을 느낀 거, 아랫사람한테 무슨 내가 채통 떨어지게 얘기하느냐, 이거고, 다른 하나는요, 이 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만 살아있으면 이재명이 이거 벌써 영창에 집어넣었을 텐데, 왜? 지금 유동규 혼자 고군분투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남편이 없으니까 유동규 혼자 뛰어다니는데 좀 안타깝다 이거죠. 실무자였던 제 남편만 살아있다면 남편이 아주 상세히 대장동에 대해서 진술했을 것이다. 거기에 유동규 본부장 진술이 더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러니까 이재명은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당사자가 없으니 그걸 못한다는 게 마음이 너무 한이 된다. 제 남편을 모른다니 문기 씨는 죽어서도 얼마나 많이 피눈물 흘리고 있을까. 모욕감, 모멸감 그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심정이다. 정말 눈물 날 일이죠. 이런 인간 XX요. 이재명 이런 인간. 이 인간이요. 요 김문기 부인이 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 정말 이런 인간이 얼마나 이게 참,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최근까지도. 시장 되실 때는 몰랐고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 시장 때 만났던 기억도 없고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상진 부장판사가 지금 이번 판결 내렸는데 뭐 형이 얼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인간 훈시를 하라. 인간 훈시. 가끔 그러잖아요. 판사들 중에는 판결문 딱 끝나고 나서 자 지금부터 너 똑바로 인생 살아. 너는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돼. 인간 훈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인간에 대한 훈시를 지금 판사가 내려야 되는데 이 한성진이하고 김동연이는 성향으로 볼 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좌파들이 얼마나 알게 모르게 두 판사한테 압력을 가겠습니까? 또 유죄 판결 내리면 큰일 나.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기대 안 하고 최고의 지금 이제 검찰에서 선거법 2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2년을 그대로 딱 선고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예상을 띄웠고 이런 악질범이니까 그냥 법정에서 구속하도록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몇 개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유서를 만드는데 이게 김문기 처장이 만든 2장짜리 유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여요. 자, 이게 이제 왜 이 극단적 선택했느냐. 이제 이렇게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징계 의결 요구서하고 경위서. 이게 성남도시공사. 요 징계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는 정말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3번씩이나 거래했는데 이게 묵살이 된 거예요. 너무 이게 억울한 거야. 그 다음에는 지금 다른 그 사람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회사의 차원에서 변호사비니 뭐니 도와주는데 자기는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열받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정민용 변호사인가요? 요 정민용 변호사가 퇴직하고 나서 요 대장동 관련 자료를 이제 빼줬다. 김문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징계에 해당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그 징계까지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 김문기, 그러니까, 이 김문기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중에 이제 그 2장짜리, 요게 이제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살폈는데,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사가 외면해서 너무 억울하다. 요 내용이 이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단적 선택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자, 그래서 이 편지 내용, 그러니까 유서죠, 유서 일종의 요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좀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선 부서장으로서 맡은 바에 투명하고 청렴하게 최선을 다했다. 근본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리고 구두보고를 통해 말씀드린 것보다는 정리된 내용을 호소드리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다. 그래서 제목도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도요. 자, 그러면서요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조사받은 내용을 쭉 얘기하는 겁니다. 3번씩이나 조사받았다. 자, 그런데도 회사에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지원해주는 상황이나 비슷한 동료들도 없었다. 너무나 억울하다.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서 초과이익 환수, 초과이익 부분 삽입을 3차례나 제안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았고,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 기준과 입찰 계약서 기준대로 의사 결정을 했다. 저는 그 결정에 지난 3월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제가 지시를 받아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되어가는 느낌이다. 자, 이게 이제 제일 큰 원인이에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회사 일로 조사받은 저에게 관심이나 법률 지원 없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개인 일도 아닌 회사 일을 통해서 현금 2,200억 원 벌여서 회사의 3년 연속 흑자를 받아 전국 1회 가평가를 받았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제 개인인 것처럼 외면하는 회사가 너무나 원망스럽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이제 자괴감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변호사 지원이 필요하다. 간곡히 호소드린다. 법률 지원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정민용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압력, 부담될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민간 업자들에게 맞서서 우리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고 그들로부터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극단적 선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열심히 냈는데, 이익 환수를 위해서 하나도 인정 못 받고 있고, 이익은 인정은 그만두고서 법률적 지원 하나도 못 받고 있다. 요게 이제 극단적 선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이 초과이익 환수 누가 이거 빼버리라고 했어요? 이재명이가 빼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김문기 극단적 선택을 보는 제1번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이 김만배가 이제 대장동 설계하고 이재명이고 짝짝꿍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김만배가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검찰이 또 죽음을 모른 거예요. 문재인 검찰, 이게 왜냐면 문재인 검찰이 이재명이 싹 빼버리고, 김문기, 유동규 이런 사람들만 처벌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수가 바꾼 게 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친후배. 그리고 그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요것도 전부 이재명 끄나풀이잖아요. 윤정수 사장. 요게 이제 이은수미가 임명을 했지만, 이은수미가 다 이재명이 직계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이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검찰에서의 수사 가이드라인 이미 뭐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이한테 요 대장동 사건이 튀는 것은 막아라. 요게 특명 1번이고 특명 2번은 김만배는 최대한 선처하라. 예. 그리고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유동규 본부장, 그 다음에 유한기 본부장. 유한기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 그러니까 요 세 명으로 꼬리를 잘라내라. 이 사람들한테 책임만 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재명과 김만배는 자연스럽게 빠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 명 중에 유동규 본부장만 다행히 살아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재명이를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